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됩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지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명 추가돼 모두 12,12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24명인데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8명, 서울 6명, 충남 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명이 발생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수도권 콜센터와 어학원을 포함해 8곳 이상으로 전파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 사례 27건 중 26건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 집중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위험도는 5월 29일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달 31일 지정된 고위험시설 8곳과 학원, PC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 점검 중입니다. 고위험시설 8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고위험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추가 지정을 검토해 다음 주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쭉 수렴하고 있고 금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위험도를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해서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고위험시설들을 확정해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등 1,600여 개 사업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는 한편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지난 2주간 시행했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신규 환자가 10명 미만으로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뉴스 박희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구는 환자가 집중됐었죠. 대구 동산병원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확진자 치료에 집중했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115일 만에 정상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의료진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재개원을 알리는 타종식을 시작으로 대구 동산병원은 다시 정상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병원 전체를 비워 확진자 치료에만 전담한 지 115일 만입니다. 아무도 해본 사람도 없는 거고 병원도 없었는데 그래서 다들 도와주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토콜이랄까 과정이 정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첫 한 달은 진짜 힘들었죠. 아침 일찍부터 병원 내부에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재개원 첫날 예약자만 350명에 이르면서 조금씩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분이나 간호사분들하고 방역하신 분들도 진짜 고생했구나. 우리는 그냥 뭐 집에 있으라니까 집에 있으면 열심히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편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대구 동산병원은 고강도의 멸균 소독 작업을 진행해왔고 이상이 없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해왔던 의료진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115일이 지나오면서 할 수 있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국민들의 응원을 정말로 그게 감명 깊게 받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신감도 많이 느끼고. 병원 한쪽에서는 재개원을 알렸지만 확진자 치료에 전담하고 있는 격리병동에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15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나 재확진으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니까 여전히 긴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의료진들은 언제 올지 모를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아직 남아있고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포함해 모두 3곳이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청객 여름이 찾아왔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약 배달에 세워진 천막,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과 의료진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찾아온 불청객 여름은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기계 앞에서 잠시나마 몸을 식혀보지만 덥기는 마찬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방호복 안은 그야말로 한증막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보호복을 벗고 안에 입은 그 티셔츠가 너무 땀에 젖어서 짜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많이 더워요. 안에 땀도 지금 막 많이 흘러가지고 흠뻑 젖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참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르륵 흐르는 땀.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선별진료소의 여름은 더 지독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더위를 견뎌봅니다.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서울 강서구 보건소의 경우 하루 20명 정도. 오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늘도 방호복을 착용하는 이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영웅입니다. 화이팅!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정말 힘겨운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별진료소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더 개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춰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중구 보건소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입니다. 처음에는 음압 텐트를 사용하다 지난달 의료용 분리벽에 있는 이른바 글로브월 형태로 교체됐습니다. 진료소 유형이 바뀌고부터 검체 채취 환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소독 과정이 빨라져 음압 텐트에서보다 검사 가능 인원이 2배 더 많아졌고 의료진의 피로도는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일단 감염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확실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매번 보호복 갈아입는 거에 대한 체력적인 소모도 줄고 지금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일사병이나 이런 거에 지치는 거에 대한 그런 체력적 소모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중구와 은평구에서 도입한 글로벌 진료소가 이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의심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냉방기를 설치해 의료진 탈진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이 의료진이 검사하는 공간에 있어 보니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이 글로벌 진료소가 설치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에 설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글로벌과 자동차에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등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진료소 형태는 계속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현장 의료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 것들이 벤치마킹돼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그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권한을 많이 주고 중앙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상태에서 각자의 그 시설이나 인력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스템을 짜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각 지역의 선제적 대처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서준입니다.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이 마련됐죠. 하지만 이를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30도까지 오른 낮 기온에 피서객들은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119 수상구조대도 막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300m 구간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한국어와 영어 안내 방송은 수시로 나옵니다. 사람간 최소 1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so, please wear a mask and keep your personal parasol at least 2 meters away.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외국인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는 전에보다는 좀 덜 끼는 편이지. 처음에는 많이 꼈어. 외국인은 전혀 안 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해수욕장 입구마다 빨간 우체통이 설치됐지만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파라솔은 2m 간격으로 설치할 것. 거리 유지가 힘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은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지침이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야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속 끼고 있는데 잠깐은 또 벗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마스크 써도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해수욕장. 각자의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죠.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겐 더없이 필요한 제도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80대 독거노인의 목소리를 심재호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 코로나19 관련해 안산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혼자 사는 시민에게 주는 재난지원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혼자 사는 80대 노인에게 있어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예 전 포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받아먹고 살았냐. 그냥 좀 원망도 좀 했어요. 무슨 돈은 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하느냐고 그냥.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이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몇 발짝만 걸어가면 동사무소인데도 거동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 계단만 그냥 조금 붙들고 이렇게 내려가면 더 이상 못 걸어가요. 그게 거동이 불편하니까. 지난 10일 기준 안산 지역에서 이들 코로나19 지원금을 신청한 시민은 94.6%. 대다수 시민이 지원금을 받아 사용했지만 정작 안씨 할머니처럼 독거노인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나도 받아서 좀 쓸 때 쓰고 좀 과일 같은 것도 좀 사다 놓고 좀 먹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그거 나오면 맛있는 것 좀 먹자. 그 소리까지 했는데 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등의 방문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3가지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안산화폐 다운카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안씨 할머니 등 안산 지역 독거노인과 요양 중인 환자 등 모두 440명에게 6,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안산시의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 된 안씨 할머니. 지원금을 받게 되면 맛있는 것을 사 먹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통제도 좀 많이 사다 놓고 여유 있게 좀 사다 놓고 지금 저런 거 다 그냥 내가 나가질 못하니까 집안에 약이 있어야 돼. 비상약이 타오면 이제 그런 것도 먹어야지요. 하여튼 약으로 이게 버티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약 온전히 그냥 몸에다 다 쓸 거예요. 이제 그냥 약으로 그냥 다 쓸 거예요. 경기 뉴스 심재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 전까지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죠.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1,000명이 참여해 4만 5천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름용 마스크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원단에 마스크 패턴을 그린 뒤 자르고 본격적으로 재봉틀 작업을 시작합니다. 필터를 넣을 수 있도록 속천을 겹쳐 꿰매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면 마스크를 만들어갑니다. 귀에 걸 수 있는 끈까지 달아 완성된 마스크들. 이곳에서 2달여 동안 만들어진 마스크는 모두 4만 5천 개에 달합니다. 마스크는 취약계층은 물론 임산부와 집배원, 시장 상인 등 지역 곳곳에 전달됐습니다.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봉사자는 1,086명. 재능 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보람은 남다릅니다. 마스크를 못 보여도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 때가 취약계층을 이제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살 수도 없고 살아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는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데다 특히 취약계층은 감염에 취약해 면 마스크 배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작 목표량은 4,000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예방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감염 예방에 마스크는 이제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겨울과 여름용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은 이제 여름용으로 아주 그 얇고 또 편안한 이런 면 마스크를 만듭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전통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점상들은 그 특수를 노리지 못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이 전통시장의 약점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기회로 상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손님 구경이 힘들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구 해안가 시장에서는 정육점과 수산물 점포가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원금 포인트가 카드로 지급되면서 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점상들은 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못 했고 또 이제 급하면 이제 또 주위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랬어. 할 수 없잖아요. 섭섭해도 할 수 없지. 우리가 안 했으니까. 서구 충무동 해안시장 전체 상점은 167개. 이 중 노점상은 절반에 이르는 80개입니다. 노점상 10여 곳에만 카드 단말기가 있고 나머지 60여 곳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카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노점상들의 사업자 등록과 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망설였지만 노점상 절반가량이 등록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입니다. 이게 세금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써보니까 세금 문제는 뭐 그래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더라고. 많이 세금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길 잘한 것 같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충무동 해안시장은 사업자로 등록된 상점수가 적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노점상이 많아질 경우 시장 주차장 건설이나 아케이드 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됩니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해버리면은 상인도 손해고 찾아온 고객도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 현대화 부분이라든가 또 모든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상인들에게 위기였던 코로나19가 전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서구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됐는데요. 갭 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에 3억 원대에 거래되던 가격이 올 들어 5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2억 원이 오른 겁니다. 인천 경제자구역과 GTX B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이처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 결국 인천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대출로 집 사는 게 한층 어려워집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LTV, 즉 주택담보비율이 조정지역은 50%,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40%로 묶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지금까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에게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입한 경우도 6개월 내에 팔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도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7월부터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집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런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경우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감망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늘리는 한편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 수요로 변질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모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만으로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기 때문이라는 게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그 부동산 투기로부터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건 무엇이냐? 세부담이 낮다. 여전히 불로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내항과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이 통합 이전됩니다. 여객 운송이 정상화되면 인천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온 3만 톤급 카페리선이 부두에 접안합니다. 총 사업비 6,705억 원을 투입한 송도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카페리 부두가 첫 삽을 뜬 지 3년 6개월 만에 개장했습니다. 첫 배로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인천공항과 더불어 국내를 잇는 인천의 상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두는 카페리 5만 톤급 1개 선석과 3만 톤급 6개 선석으로 화물 하역이 편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던 4개 항로는 관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 입출항이 1시간씩 단축됩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상 5층, 연면적 65,660제곱미터로 기존 제1, 제2 여객터미널을 합친 것보다 1.8배가 넓습니다. 단일 건축물로는 인천항 최대 규모입니다. 5대양의 파도를 형상화한 5개의 곡선형 지붕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내항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15일, 연안부두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22일 기능이 이전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여객 운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화물 중심으로 해서 여객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이어서 여객이 정상화될 때 그때 활발한 화물과 여객의 흐름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산됐던 통관 업무도 일원화돼 여행객의 터미널 접근성과 세관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의 항만 기능이 재편되고 있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민사회에선 내항 2부두의 항만구역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18부두와 함께 2부두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기본계획. 항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빠르면 이달 중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걸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의조항도 아니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역사회를 또다시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들은 해수부가 인천 시민의 바다 주권과 항만 주권을 빼앗았다고 비판하며 이미 항만 용지에서 제외된 내항 18부두와 함께 2부두 역시 항만 구역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이득이 되고 국가 산업으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주변 지역은 소음 분진, 개발 규제 이런 걸로 해서
더 슬로마가 되었습니다. 항만 재개발을 할 때는 1부두와 2부두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같이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고밀도 개발이 아닌 인천 시민들에게 해양 친수 공간으로 되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18부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보안 용역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도 인천 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해 그간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 내항의 미래를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물리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재확인했죠. 서구 지역 주민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서구 지역의 최대 현안은 오는 2025년 매립지 종료입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용 종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빨리 닫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기 서울 쪽을 향해서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서구 지역 주민들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천시 자체 매립지 건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주민운동을 알리고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립지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도 연계해 주민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제 매립지 종료에.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데자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만큼은 좀 확실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서구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 검단 신도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 불편은 여전한데요.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하지만 원외 재판부는 민사와 가사재판부 2개만 있을 뿐 형사와 행정재판부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2곳. 기초지자체인 수원에도 지난해 수원고법이 설치된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국회, 대법원, 정부에 인천고법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시간, 경제, 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해 헌법 제27조에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고법 유치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 유치할 때 시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그 TF를 조금 변화를 줘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 고등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법 유치 관련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고법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사회 등 다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인천고등법원을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중앙정부와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등을 설득을 해서 인천고등법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재정사업과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구 연희공원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인데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연희동 일대입니다. 인천시는 이 일대의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7만 5천 제곱미터 일대에 생태공원을 지어 기부 체납하고 7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이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보상협의회가 단 한 차례 열렸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아무런 통보나 아무런 토지주들의 이견도 없이 강제로 특례사업지구를 만들어서 그 지구를 개발 사업을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지 내에 부당하게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 특례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특례 사업이 민간 시행사를 위한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토지 소유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18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종도 동측 갯벌의 멸종위기종 흰발롱개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인천경제청이 매립을 추진하는 영종 이지구인데요. 갯벌 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갯벌에서 자신의 몸통 크기의 하얀색 집게를 자랑하는 개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오른쪽 작은 집게로는 돌돌 마른 모래를 굴려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집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먹이 활동의 한창인 암컷. 수컷이 다가서자 재빨리 땅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다시 수컷이 다가서자 이번에도 땅속으로 들어가고 아예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멸종위종 흰발롱개가 이처럼 영종도 동측갯벌에서 대규모로 서식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나대 해양동물학 실험실과 생명다양성재단, 인천녹색연합의 공동조사 결과 이 지역의 추정 개체수는 약 14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인천 경기만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흰발롱개 서식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흰발롱개가 서식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지역이 이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을 추진하는 영종 이지구 갯벌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어 대규모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상황.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영종 이지구 매립 강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종 이지구 갯벌이라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갯벌로 잘 보존하는 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세요. 예, 저도 주변 지역에 대한 가용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 사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2 영종 이지구 그 갯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향후 갯벌의 생태적 환경 변화 이런 것도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거의 제2준설도 투기장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여건 변화나 이런 걸 감안하는데 저는 하여튼 신중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진행한 생명다양성재단 김사나 박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교훈은 기존의 반자연적, 반생태적 개발 관성을 탈피한다는 것이라며 개발 논리로 멸종위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흰발롱개가 확인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지하상가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연합회가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생협의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는 건데요. 인천시의회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상가의 전대와 양도 양수는 공유재산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일정 기간 동안 조례로 이 불법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 상황. 인천시 의회가 지하도 상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인천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는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양도, 양수, 전대의 예외를 허용하며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법률 제정 쪽에서 도와줘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상인들에게 또 한 번 실망만 줄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통과의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특별법을 하는 거지. 이게 특별법이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리를 만들어가서 타 지역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좀 논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인천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관계부서에 주문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118명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망자 수가 늘어 걱정이 컸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과 관계기관의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광주, 울산이 3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이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도시가 좀 더 계속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유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공사 현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구도심 같은 지역들에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형 차량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또 그런 특성들이 있고, 또 이제 인천에 근본적으로 이 항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물차 이런 통행량이 좀 많아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인천시는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고 스쿨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